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남자가 피자 2판을 샀어요. 근데 이 피자가 좀 특별했어요.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이었거든요. 얼마를 내댔냐고요? 1만 비트코인이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요, 대략 1조 원이에요. 피자 2판에 1조 원을 쓴 거죠. 물론 그때는 비트코인이 거의 휴지 조각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트코인 한 개가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10년 후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낙관론, 비관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들까지요. 먼저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 볼게요. 2024년 1월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ETF 승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출시 첫 해에만 35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어요. 한화로 약 45조 원이에요. 이 정도면 역대 ETF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출발이었어요.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한번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 세계 자산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 음보다 크고요. 사우디아람코나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16년 전에 아무도 모르던 디지털 코드가 이 정도까지 온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70만 개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테슬라, 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올려놨어요.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진짜 돈이 움직이는 자산이 된 거죠. 자, 그럼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디지털금이에요. 왜 금에 비유하냐고요? 공통점이 꽤 많아요. 첫 번째, 희소성이에요. 금은 지구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약 1950만 개가 채굴됐고요. 나머지는 2140년까지 천천히 풀려요. 두 번째는 반감기예요.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요. 2024년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블록당 보상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었어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역대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예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코로나 때 미국만 해도 몇 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법정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150만 달러, 그러니까 20억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녀의 논리는 이래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9%만 비트코인에 배분해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는 더 극단적이에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창업자인데요. 이분은 아예 회사 현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해튼이에요. 디지털 세상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죠. 영원히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채택도 주목할 만해요.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유지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처럼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만약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다면 금처럼 각국 중앙은행 금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느린 거래 속도랑 비싼 수수료였거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위에서 돌아가는 결제 시스템인데요. 거의 즉시, 거의 무료로 송금이 가능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반대편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에요. 먼저 내재 가치 논쟁이에요.
금은 실물이잖아요. 장신구로 쓰고 산업용으로도 쓰고 만질 수 있어요.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이에요. 그 기업이 돈을 벌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냥 컴퓨터 코드예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워렌 버핏의 표현을 빌리면 쥐약이에요.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 문제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20% 움직이는 게 일상이에요. 2021년에 6만 9천 달러까지 갔다가 2022년에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77% 폭락이에요. 이렇게 널뛰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요? 금은 그런 적 없거든요. 규제 리스크도 커요. 중국은 이미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어요. 미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만약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불법화하면 아무리 탈중앙화라고 해도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CBDC도 위협이에요.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예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시범 운영 중이고요. 미국, 유럽, 한국도 연구하고 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굳이 비트코인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 위협도 있어요. 비트코인 보안은 암호화에 의존하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이 암호를 깰 수 있어요. 아직은 먼 미래 얘기지만 10년, 20년 후에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양자 저항 암호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환경 문제도 심각해요. 비트코인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요. 한 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소비하는 전기가 아르헨티나 전체보다 많아요. 기후변화 시대에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ESG 투자가 대세인데 환경 파괴적인 자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 나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진 1세대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빠르고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비트코인이 마이스페이스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1등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반박하지만요. 자, 낙관론과 비관론을 다 들어봤어요.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들은 뭘까요?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규제 방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SEC가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ETF는 승인했지만 여전히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들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강력한 규제나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가격에 큰 타격이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규제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나라마다 따로 노느냐도 중요한 변수예요. 두 번째, 기관 채택 속도예요. ETF 승인 이후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전 세계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자산을 다 합치면 수백 조 달러예요. 이들이 포트폴리오의 1%만 비트코인에 배분해도 엄청난 수요가 생겨요. 2024년에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비트코인 ETF를 샀어요. 미국 공적 연기금 최초였어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의 하반기 탄탄해지는 거죠. 반대로 기관들이 손절하고 나가버리면 2022년처럼 대폭락이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술 발전이에요. 비트코인 자체의 업그레이드도 중요하고요. 경쟁 기술의 발전도 지켜봐야 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 보편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요. 탭루트 같은 업그레이드로 프라이버시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개선되고 있어요. 반면에 양자 컴퓨터 발전 속도도 체크해야 해요. 구글, IBM, 중국이 양자 우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비트코인 암호를 깨려면 멀었지만 10년 후에는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거시경제 환경이에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랑 같이 떨어지고요. 금리가 내리면 같이 올라요. 2022년에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도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면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스토리가 힘을 받아요.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면 굳이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줄어들죠. 달러 패권의 미래도 변수예요. 중국, 러시아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만약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대안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극과 극이에요. 낙관 진영 먼저 볼게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요.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전망해요. 기관 투자 확대와 디지털금 내러티브가 근거예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이요. 이분은 아예 신앙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고 해요. 앞으로 금을 추월하고 결국 부동산 시장까지 잠식할 거라고 주장해요. 스탠다드 차타드, 번스타인 같은 투자은행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2025년에 비트코인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예측했어요. ETF 자금 유입과 반감기 효과를 근거로요. 비관 진영도 볼게요.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요. 비트코인은 쥐약의 제곱이래요.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누리엘 루빈이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자요.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라고 했어요. 규제가 강화되면 0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요. 재밌는 게 JP 모건은 비트코인 ETF를 팔면서요. 다이먼 본인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계속 말해요. 개인적으론 절대 안 산다고요. 누가 맞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2010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고 했으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잖아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는 예측도 수십 번 있었는데 매번 틀렸어요. 비트코인은 400번 넘게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확실한 건 불확실성 뿐이에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갈 수도 있고요.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미래를 모르니까 확신에 찬 예측은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에요.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넣는 건 도박이에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 그게 원칙이에요. 흔히 말하는 1%에서 5% 룰이요. 전체 자산의 그 정도만 배분하라는 거예요. 셋째, 장기 관점이 필요해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장기 차트를 보면 우상향이에요. 만약 투자한다면 10년 이상 안 볼 각오로요. 단타 치다가 멘탈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넷째, 공부하세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투자하세요.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면 떨어질 때 버티질 못해요. 왜 이게 가치 있는지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해요. 다섯째, 분산 투자요. 비트코인만 사지 말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현금까지 분산하세요. 비트코인이 망해도 인생이 망하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고 둘 다 일리가 있어요. 확실한 건요, 비트코인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16년 만에 피자 2판 값에서 조 단위 자산이 됐잖아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ETA를 만들고요. 국가가 법정화폐로 채택하고요.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에요. 규제, 경쟁, 기술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요.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역사책에나 나오는 투기 거품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후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전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콘텐츠 계속 보고 싶으시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